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애청자 여러분. 30대 초반 새내기 돌직남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게 된 건 세상에 저처럼 똑똑한 척 다 해도 결혼이라는 인생 중대사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남자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자들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겠죠? 끝까지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제가 감당하기 힘든 배신을 한 제 전 배우자와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저와 아내와 연애 얘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내와는 2년 만나고 결혼했는데 제가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예쁘고 가녀린 외모가 딱 제 이상형이었는데 친구놈이 다니는 회사 동료로 소개를 받았을 때 이미 첫눈에 반해 제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원래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 약자가 된다지요? 그래서인가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결혼 생활을 쪽냈네요. 반면 그 친구는 처음에는 저에게 호감을 가지는 듯 하다가 나중에 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자꾸 저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잘 살았어요. 아버지는 엔지니어링 관련 제법 큰 사업체 운영하시고 저는 아버지와 비슷한 직군에 나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듣기론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좀 불편해한 것 같네요. 저는 여자를 그냥 심심풀이나 재미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애 경험도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로 잠깐 만나다가 제가 군대 가고 나서 헤어졌던 연애가 전부였고요. 하지만 아내도 끈질기게 구애하는 제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결심한 제가 청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부모님 제 여자친구 집안이나 배경 같은 거 전혀 안 보시고 오직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믿고 결혼 허락하셨습니다. 아내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제 아내보다 더 긴장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도 긴장을 많이 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미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드셨는지 그러셨죠. 내가 살면서 손에 꼽는 기쁜 날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후로 가장 기쁜 날이네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따뜻한 말 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오갔던 우리 부모님과 아내의 대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결혼 후 정말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만 알았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저한테 서울에 예전부터 세놓고 있던 아파트 증여해 주셨고 혼수랑 예단은 아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저한테 따로 돈까지 주셨습니다. 지연이가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엄마가 따로 돈 줄 테니까 네가 엄마 모르게 주는 것처럼 하고 혼수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줘라. 그리고 예단은 생략하는 걸로 해.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들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야. 엄마도 참.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받고 싶은 거 없어요? 옷 한 벌은 해드려야지. 정 그러면 네가 양가 부모님 한복이랑 해줘. 그걸로 끝내자. 어머니는 최대한 아내 형편에 맞춰 배려해 주셨고 똑똑한 아내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처갓집에서는 당연히 저를 좋아해 주셨죠. 신혼집이 본가와 가깝다 보니 결혼 초에 부모님 댁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넉넉하셨던지라 외식을 할 때는 호텔에서 최고급으로 식사를 했고 엄마가 아내를 백화점에 데리고 다니면서 옷이나 가방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 회사 다닐 때는 늘씬하고 이쁘긴 해도 고급진 옷을 입는다는 인상은 못 받았는데 제 아내는 결혼 후 뭐랄까요? 훨씬 고급진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흔히 말하는 청담동 며느리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가 바뀌더군요. 아내 역시 결혼 전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던 터라 처음에는 고급지고 비싼 옷을 어려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곳에 부모님과 가도 애티튜드가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결혼 후에 부모님 집도 자주 찾아가고 정말 잘했어요. 오히려 제가 안 가려고 해도 아내가 주말마다 가자고 할 정도로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아내를 진심으로 많이 예뻐하셨고요. 우리 지연이는 뭘 입어도 이렇게 고급지고 이쁘니? 피부도 뽀얗고 뭘 사주는 맛이 나네. 어머니도 참, 다 어머니가 안목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엄마는 며느리에게 예쁜 옷 사주고 같이 차 마시러 다니는 걸 아주 즐기셨어요. 저는 고부지간에 사이 좋은 게 너무 보기 좋았고요. 멍청하게도 장가를 잘 갔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항상 저희 부모님을 대할 때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었고 저는 적어도 그 모습이 제가 아는 아내의 진짜 모습일 거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월급이 새우 400이 넘었는데 대출도 없었고 식구라고는 둘뿐인지라 서로 하고 싶은 건 충분히 하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와이프는 결혼 후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며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공부 및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는 2세 계획도 미뤘어요. 그런데 꿈같은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버지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한철 장사하듯이 호황을 누릴 때가 있지만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급물살을 타듯이 사정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위기만 잘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들을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재산을 좀 처분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지금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저 모아놓은 돈 있으니까 그거 드릴 테니 당장 어려운 거 먼저 처리하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시자고요. 그래, 너한테 미안하구나. 인건비도 그렇고 나가는 돈을 무시 못하는데 매출 이렇게 박살이 나서야 원. 큰일이구나. 아버지 사업이 순식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저는 제 월급으로 당분간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보통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 삭감을 먼저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위해 애쓴 직원을 차마 내보낼 수 없다고 하시며 끝까지 버텨보자고 하셨고요. 이런 사정은 제 아내도 알고 있어야 해서 당연히 말을 했어요. 여보, 지금 아버지 회사가 좀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금이랑 주식 팔아서 감당하셔야 할 정도로. 나도 당분간 월급 받으면 아버지 도와드릴 생각이니까 당신도 생활비 아껴 쓰고 좀 도와줬으면 해. 저는 당연히 아내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아내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대체 회사 사정이 얼마나 안 좋길래 오빠 월급까지 도와드려야 해? 오빠 월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2, 300 금방 나가잖아. 어쩔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그동안 우리 저축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걸로 당분간 생활하자. 어? 일단 어머니 아버지 드는 생활비는 내가 부담하려고 하니까 이해해줘. 그건 우리 여행 갈 때 쓰기로 하고 모으고 있었던 거잖아. 그걸 생활비로 쓰라고? 정말 뜻대로 되는 게 없네. 아내는 제가 상세히 회사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짜증에 가까운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저 위로와 힘내라는 한마디만을 원한 거였는데 기대와는 너무 다른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손톱까지 잘근잘근 씹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 달 카드값은 내야 하니 그건 해결해달라기에 알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정확히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아내는 시간이 갈수록 시댁에 가기 싫어하고 가기 전에 매번 혼자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제게 말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매주 자기가 시댁 가자고 하던 와이프가
왜 그리 180도로 태도가 바뀌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시댁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 달이 지나도 시댁에 한 번 가자는 소리를 안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저녁 같이 먹자는데 주말에 하루 가자. 멀지도 않은데 저녁만 먹고 오지 뭐. 아, 나 토요일에 약속했는데 그냥 오빠 혼자 후딱 다녀오지 그래? 대학원 동기들하고 오래전에 잡을 약속이라 나만 빠지기 곤란해서 그래. 참, 그리고 일요일엔 세미나 있는 거 알지? 그래? 그럼 금요일 저녁에 잠깐 가서 식사만 하고 올까? 어머니가 하실 말씀도 있으시다 그러셔서 가긴 가야 해. 정말 피곤하다. 평일 내 하루 일과 어떤지 알면서 나한테 시댁에 가자 그래? 나 너무 피곤해. 그냥 오빠 혼자 좀 다녀오면 안 돼? 그런데 그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제가 있건 말건 장인 장모님에게 시부모님 험담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전화나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졸라서 어쩌다 만나서도 말 한마디 없이 안색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부모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저를 따로 불러 뭐라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와이프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저 때문인 줄 아시고는 너 혹시 새아기랑 부부싸움하고 그러니? 싸우지 말고 살아라. 여자는 남편이 미우면 시어른들도 미워하기 마련이야. 얼마나 싸웠길래 안 그랬던 아이가 저렇게 아무 말도 없이 찬바람이 쌩쌩 분다니. 네가 잘해라. 응? 어머니도 참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랜만에 왔는데 밥만 먹고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요즘 사업 힘드시다고 안 피우던 담배도 피우시던데 걱정이네요.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속이 타지 뭐니. 너는 너무 걱정 마라.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잘 헤쳐나가시겠지. 그나저나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야 할 텐데 정말 큰일이구나. 엄마와 저는 아버지 사업 걱정에 그날 말없이 식사만 하고 왔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희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고군분투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했고 잠깐 가는 것도 아내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밑반찬을 해놓았다고 가져가라고 전화를 주셨는데 새아가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네가 와서 반찬만 좀 가져가. 너희들 바빠서 음식 못 해먹고 살 텐데 요긴하게 먹을 거야. 저는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엄마, 다음부턴 반찬하지 마세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다 버리면 아깝잖아요. 오늘은 내가 퇴근해서 가져갈 테니 놔두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반찬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안 먹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입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당신 안 먹을 거면 나 밥 먹을 때는 엄마 반찬 꺼내줘. 안 그럼 다 상해서 버릴 거잖아. 먹을 거면 당신이 꺼내 먹어. 나는 먹지도 않는 거 왜 자꾸 해주신대? 저는 아내 말에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주신 반찬인데 저렇게까지 말하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아내는 무슨 심사가 뒤틀렸는지 언젠가부터 저와 대화를 할 때면 매번 시댁 식구는 남이다. 내가 왜 남의 식구 만나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느냐 등등의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며 서로 기분이 상하거나 말다툼을 하게 일쑤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더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설날을 앞두고 있을 때 어머님이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드셔서 이번 설에는 여행 안 가고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식사만 할까 해. 집에서 만두할 거니까 새아가랑 설 전날 오렴. 자고 가지 말고 저녁 먹고 그냥 가. 설날 아침에는 네 처가댁 인사드리러 가라. 알았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설 전날 점심때 갈게요. 뭐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필요한 게 뭐 있겠니? 그냥 오랜만에 니들 얼굴 좀 보자. 못 본 지 한참이잖니.
세아가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지? 마음 편히 오라고 말 전해줘. 엄마는 제 아내를 배려해서 설 당일에는 처가댁에서 자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 연휴에 하루 시댁에 방문해 식사하는 것 정도는 남편 부모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며느리 된 도리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 제가 잘못이었을까요? 아내는 제 말에 단칼에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나 가기 싫은데? 연휴 때 우리 부모님 가게 일 도와드려야 해. 설날 하루만 쉬시고 장사하신 데서 말이야. 내가 뭐하러 당신 집에 가야 해? 밥 한 끼 먹고 올 거면 그냥 당신이나 다녀와. 그래도 전날 점심때 다녀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 혼자 오라고 전화하셨겠어? 당연히 당신도 보고 싶으셔서 오라고 하신 거지. 당신 대체 왜 그렇게 우리 집 가는 걸 거부하는 거야? 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유가 뭐야? 우리 부모님 당신 불편할까 봐 우리 집에 생전 오시지도 않는 분들이야. 우리 부모님 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말아줘. 부탁이니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안심시켜드리자. 제발.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내는 픽 하고 웃더니 지금 가봤자 내가 뭐 얻어오는 것도 없잖아. 가면 두 분 다 우울해하시고 사업도 힘드시다면서. 게다가 당신 월급까지 갖다 바친 게 지금 몇 달째니? 이거 다른 부부 같으면 이혼 사유야, 이혼 사유. 내가 가기 싫은 거 당신 집안이 문제야. 이렇게 겉만 멀쩡한 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나 정도 외모면 훨씬 더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 있었다고. 저는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집 돈만 보고 결혼한 거고 부모님께 잘했던 것도 전부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정말 충격이다. 내가 정말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지?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그거 다 거짓이었던 거야?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 아냐? 그때는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 거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망해가는 집안에 있다가 나까지 망하는 건 원치 않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세가 기울어버리는 거 이거 나 속이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사기 결혼이라고. 저는 아내의 심한 말에 정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 고집에 명절에 저는 혼자 본가에 다녀왔고 부모님께는 아무 말씀 드리지 않았지만 혼자 본가에 온 제게 두 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부모님 댁에 다녀온 뒤 참담한 기분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가족들 모두가 힘든데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지금 상황에서 뭘 더 노력할 생각도 없고 바뀔 생각도 없어. 우리 2세 계획도 무기한 연기야. 아니, 가질 생각도 없어. 그 핑계로 당신 집에 가게 될까 봐 그것도 싫어. 결국 대화는 설전으로 바뀌었고 저는 제 입으로 네가 바뀔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껍데기만 끌어안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어요. 아내는 제 말에 마치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것처럼 당신 마음대로 해. 이혼하자면 2장 찍어줄게. 대신 우리 재산 분할을 똑바로 해. 나도 당신네 갑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속은 거잖아. 피해자라고. 이러더군요. 재산 분할 똑바로 하라는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심한 소리도 좀 했습니다. 너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뻔뻔한 여자구나. 너 같은 거 싫지 않았으면 나도 절대 결혼 안 했어. 얼굴만 믿고 설치는 여자 누가 좋아할 줄 알아? 제 말에 아내는 뻔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마찬가지야. 땡전 앞은 나올 거 없는 시댁 가려고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있을 것 같니? 하며 당당하게 나오길래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삐딱선을 탔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화도 줄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조차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로 수업 들으러 가는데 아내는 부쩍 자신을 꾸미더군요. 평소 잘 꾸미지 않다가 말이죠. 또 본인 사진으로 도배했던 카톡 프사에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꾸민 사진과 무언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듯한 사진 등을 프사로 올려놓더군요. 아내는 술자리와 술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동기 모임을 핑계로 늦게까지 들어오는 것도 다반사였고 어쩔 때는 논문 연구 모임을 해야 한다며 늦게 들어오고요. 심지어 아침에 들어온 적도 몇 있었습니다. 연락은 드문드문 안 될 때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있구나. 왠지 모를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서 저 나름대로 속만 타던 중에 우연찮게 아내를 아는 친구놈이 연락을 줬습니다. 야 정호야, 너 와이프 단속 잘해 임마. 우리 동기들 사이에 지금 소문이 파다한 거 너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다. 대학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여기저기 말이 많아. 보통 사이 아닌 거 너도 알고 있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여자가 그러고 다니는 거 참고 있어. 나도 대충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확실한 물증 나올 때까지는 말 안 하고 참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네.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한 후 아내의 외도를 확신했고 계속 모르는 척 기회를 보다가 아내가 잠든 새벽에 비번이 불린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들여다보던 중 한 사진 폴더에 하트 표시가 되어 있었고 거기엔 내가 모르는 남자들의 사진들이 수십 장이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남자의 알몸 나체 사진도 보았네요. 진짜 보는 순간 치가 떨리고 멍했어요. 아니길 간절히 바랬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으로 봐선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손까지 덜덜 떨며 증거를 확보해놨고요.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저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고요. 제가 다 알았다는 걸 모르고 있던 아내에게 물었죠. 너 혹시 남자 있냐? 아내는 듣자마자 당황하며 잡아떼더라고요. 남자? 대체 어디서 뭘 들었길래 그런 말을 해? 남자는 무슨... 당신도 지겨운데 무슨 남자를 만나? 저는 잡아떼는 아내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라고. 기회 주겠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털어놓지 않길래 말했습니다. 다 봤어. 너네 둘 사진이랑 통 내용들 전부. 제가 추궁에 추궁하자 결국은 아내도 포기하고 시인하더군요. 잠깐 만난 거야. 매일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남자가 부담되면 그만 만나자고 했어. 잠깐의 일탈이랄까? 깊은 관계는 아니야. 본격적으로 만난 건 2달 정도밖에 안 돼. 아내의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내연남한테 직접 찾아가서 깽판을 쳐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나는 당신한테 다 줬잖아.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이게 뭐야? 그동안 나를 이용만 한 거네, 당신은? 나는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 결혼은 내 체질이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이혼하자면 이혼해줄게. 이혼? 이혼하면 내가 당신 곱게 돌려보내줄 것 같아? 당신이 뭔데 이혼을 해준다는 거야? 해줘도 내가 해주는 거지. 그럼 뭐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정신 차려. 당신의 지금 부모님 어렵다며.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둘이서 조용히 재산 나눠가지고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잘 생각해봐. 바람까지 피운 걸 들켜놓고도 뻔뻔한 아내 태도에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써서 머릿속을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같이 술이나 마시자며 대화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간 쌓였던 속마음, 갈등을 알아가고 싶었어요. 풀고 싶었고요.
결혼을 이렇게 접기에는 멍청하게도 제가 미련이 남더라고요.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아내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용서하고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사진 속 벌거벗은 모습이 떠올랐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랑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면 한 번은 용서해줄게. 당신 약속할 수 있어? 그 새끼랑 정리할 수 있냐고. 내가 남자를 잘 아는데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 냄새 묻히고 오면 절대 용서 못해. 당신 살면서 나랑 싸울 때마다 지금 이런 거 얘기 안 할 자신 있어? 자신 없으면 여기서 그만둬.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한 내 이성과는 다르게 가슴속에서는 불덩어리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내가 아내의 외도를 잊고 살 수 있을까? 보통의 남자라면 아내의 바람을 참고 사는 게 가능할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집에 온 줄 모르고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아내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그 마음조차 차갑게 식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까지도 그 상간남을 만나고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들으니 제가 멍청하다느니 마음대로 안 될 거라느니 재산은 최대한 나눌 거라는 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제 욕을 하며 낄낄거리며 저를 비웃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저 혼자 하면 뭐 하겠나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이 그냥 놓아지더라고요. 그때 이혼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이혼은 되돌릴 수 없었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인데 합의 이혼은 절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 진심과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은 만큼 저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써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제 재산을 가지고 가려는 거 전 용서할 수 없었고 탈탈 털어서 나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를 속이고도 뻔뻔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건 더 이상 무리라는 판단이 들자 저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러나 문득 신혼 초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 와이프의 친정 부모님은 그때 월세로 분식집을 하고 계셨었는데 싼 월세를 내면서 하시는 탓에 자리도 좋지 않고 장사도 겨우 두 분이서 생활하실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저에게 친정을 도와달라며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빠, 이런 말하는 거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우리 부모님 저러고 고생만 하시는데 나 혼자만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네. 집에 가도 편치가 않아. 살고 있는 집도 좁고. 나 시집 보내면서 없는 돈에 돈 1,000만 원 해주신 거 오빠도 알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 가게 자리를 좀 옮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다은이 그냥 해달란 건 아니고 갚는 걸로. 프랜차이즈 가맹하고 목 좋은 데로 가시면 잘 되실 것 같은데 저기선 마냥 저 모양일 거야. 저는 아내 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가 식구들이 저희보다 힘들게 사시는 거 항상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게다가 딸이 결혼해서 팔자 폈다고 참 좋아하셨던 분들이셨거든요. 저는 흔쾌히 아내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고요. 아내가 원해서 그랬다기보다 제가 원하는 거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장모님 가게 말입니다. 지금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로 옮기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네 처가 그렇게 좋으냐? 그래, 무슨 부탁이냐? 들어줄 수 있는 거면 고려해 볼 테니 말이나 해봐. 제가 받은 자리에 상가를 하나 매입하려고요. 대출은 제가 받을 테니 아버지가 좀 보태주세요. 대출 안 받으면 좋겠지만 큰돈 전부 해달라 하기는 저도 염치가 없는 놈이라서요. 조금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능력껏 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 얼마나 호탕한 분이시냐면
제가 부탁드린 이후에 상가 매입을 전부 알아보시고는 친분이는 변호사에게 조언까지 받으시고 저를 부르셨더랬습니다. 아버지가 사돈댁 장사할 수 있는 상가 사주마. 대신 조건이 있어. 정말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조건에 무조건 다 맞출게요. 걱정 마세요. 녀석. 내가 우리 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상가 명의는 네 와이프를 해주마. 근데 우리 쪽에서 사주는 상가를 매입하는 돈을 그냥 달라는 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우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매달 월세 낸다 생각하고 돈 갚았으면 한다. 와, 아버지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 김변이 그러더구나. 사람 일 혹시 모르는 거라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거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차용증 하나는 꼭 쓰라고 했다. 대신 원하는 매출 나올 때까지 기간을 좀 줄 거야. 그때까지는 돈 걱정 마시고 장사 잘 되는 것만 신경 쓰시라고 해라. 그 조건을 마다할 제 와이프가 아니었죠. 부모님 월세 낸다 하더라도 자기가 상가 주인이 되는 건데 훨씬 이득이잖아요. 당연히 아빠가 원하시는 차용증 조건에 동의했고 공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화통하시고 손 크신 아버지 덕에 저희 와이프는 하루아침에 상가 주인이 되었고 저희 처가댁은 입지 좋은 곳에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그전보다 매출이 잘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후 지금까지 상가 매입한 돈 갚은 거 한 푼도 없습니다. 빚을 갚고 있다고 조금 더 기간을 달라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드렸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저 덕분에 제 처갓집은 형편도 피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사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저는 아내에게 그 상가를 돌려달라 말했습니다. 그 상가에 너네 집에서 들인 돈 한 푼도 없는 거 너도 알고 있을 거야. 명의는 네 거지만 결혼하는 우리 집 도움으로 산 거니 당연히 나한테도 권리 있어. 그거 다시 나한테 좋은 말할 때 돌려줬으면 좋겠다. 애초부터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산 거고 너랑 나랑 혼인관계 없이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너도 알지? 너희 친정 부모님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거.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상가야. 누가 사달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원해서 내 명의로 해준 거를 무슨 권리로 내놓으라고 해? 이미 준 건데 뭘 어쩔 건데? 하며 당연히 못 준다는 반응이었고요. 당당하게 못 준다는 아내를 보니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이 여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철저하게 밟아주고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이혼해도 자기 걸로 남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유책 배우자는 아내이고 당연히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가는 재산분할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차용증의 내용이 제 상황이 더 유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매달 상가 매입 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상환해야 하고 연체 3회 이상일 경우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적용해 연체 이자를 포함해 추심하겠다는 항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계산해보니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대금이 거의 1억이 넘는 돈이었고요. 딱히 수입이 없는 아내는 제가 추심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상가를 되팔거나 아니면 경매에 넘어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상가를 아내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상가에 가압류도 걸어버렸습니다. 저 몰래 처분해서 돈 가지고 튈 수 있는 거니까요. 결정적으로 차용증 내용에 부부가 이혼할 경우나 대금을 치르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상가 대금을 시세에 맞춰 모두 지급하거나 남편에게 명의를 넘긴다는 항목으로 인해 그 상가는 제가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가게 권리금만 알아서 받고 나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상황을 모르시던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당연히 펄펄 뛰셨고요. 자네, 내가 매달 돈을 안 갚아서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꼬박꼬박 줄 테니 나가라는 말은 말게. 대체 무슨 일이었기에 우리 딸이랑 헤어진다는 건가? 뭔지 몰라도 남자가 눈 딱 감고 한번 용서하면 안 되겠나?
저는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건 용서할 순 있을 것 같은데 딴 놈이랑 잠자고 온 여자는 도저히 같이 데리고 못 살 것 같아서요. 이 한마디에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어쩌면 본인도 남자이니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겠죠. 사실을 모두 아신 장모님은 아내 머리까지 쥐어뜯으면 욕을 하시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결국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구나.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으로 얌전히 살 것이지. 너한테 굴러들어온 복도 못 알아보고 이런 짓을 하니? 하시며 우시는데 그거 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어차피 남남이 되는 거니 인정으로 아내 부모님 편의를 봐드릴 수는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 짧은 데다 유책 배우자는 아내였고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은 아내에게 권리가 없었죠. 아내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궁주에 몰렸다고 생각한 아내가 이제는 제게 와서 꼬리를 내리더군요. 제가 여자 눈물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아내가 와서 울며 매달려도 이상하게 마음이 동하지 않더군요. 그년이 흘리는 눈물이 가증스럽고 악어의 눈물 같아 보이기만 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나 그놈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가게도 다시 돌려줘. 그럼 내가 진짜 잘 갚을게. 우리 엄마 아빠 그 가게 아니면 거지 되는 거 오빠도 알잖아. 제발 좀 봐줘. 응? 이미 정리된 마당에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잖아?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너한테 재산 한 푼도 줄 생각 없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지는 게 맞아. 오빠, 가정 지키고 싶다며 오빠 부모님한테 다 말할 수 있어? 우리 이혼하는 거 모르고 계시잖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면 돼. 내가 이젠 그러기 싫다. 너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 그나마 다행이네. 너랑 나 사이에 애라도 있어서 오래 살았다면 더 헤어지기 힘들었겠지. 하늘이 날 도운 거지. 조상님께 감사할 정도야. 나는 이혼하길 잘한 것 같다. 이제 그만 네가 살 곳으로 돌아가지 그래? 저는 매달리는 그년을 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좀 전까지도 눈물 콧물 다 보이더니 제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걸 확신하고는 표정이 싸늘하게 식더군요. 그래?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지? 뭐 잘 사는 집도 한순간에 망하는 게 요즘인데 당신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볼게. 나도 당신네 집이 3대가 먹고 살 정도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속은 거라고. 당신 때문에 호적에 더러운 줄 그어진 거 나야말로 억울해. 넌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시궁창에서 살아.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 여자는 저를 더 이상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제 요구대로 결론 났고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후속 조치 중입니다. 지금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아버지 사업을 살리기 위해 돕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서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어요. 아버지도 제가 회사 일을 도우니 일이 술술 풀린다면서 진즉에 아버지 일을 돕게 할 걸 그랬다며 좋아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상황을 짐작하시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와이프와 왜 헤어졌는지 일절 묻지 않으십니다. 제 이혼이 어쩌면 더 마음 아프셨을 텐데도 제가 힘들어할까 봐 예전과 같이 아무렇지 않게 대해 주십니다. 친구놈 소식통에 의하면 헤어진 와이프는 상간난가도 찢어지고 다니던 대학원도 돈이 없어 다 마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그 대학원으로 다시 돌아가 꿈을 이루긴 어렵겠죠. 돈벌이야 뭐 어디든 들어가서 하고 있겠죠. 이제는 관심 끊고 살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는데도 아직 상간남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그놈이 합의하자고 해도 안 해줄 생각이었지만 최소한 사과는 할 줄 알았는데 일절 아무 말 없이 제가 낸 소장에 답변서를 뻔뻔하게 제출했더군요. 제 전 와이프와 내연관계를 부인하면서요.
어이없게도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더군요. 아마도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한테 남의 것 탐내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유리한 증거는 다 가지고 있으니 하나씩 까발려 철저하게 이겨주고 위자료 받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이 또 올진 모르겠지만 상처가 크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와 사랑하는 게 무섭습니다. 당분간은 아버지 사업체를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